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진님은 어떤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좀 웃음 좀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하게 하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딱 멋있게 딱 여보세요 했는데, 이 사람은 역시. 그러니까 저도 뭔가 컨셉 잡으시려고 한 건 알았는데, 먼저 그렇게 터져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진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시들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태진입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긴장은 다음 주에 합니다. 예. 더 이상 이어가다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진님께서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약간 영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너무 무섭지 않고, 그래도 가슴 한켠 약간 훈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태지죠. 일단 이번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데 연락을 안 한 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 얘가 취업이 안 돼서 한때 프리랜서로 카메라맨 활동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강연 같은 거를 공짜로 듣고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정보가 많아졌죠. 예. 근데 그 당시 때는 UCC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 따로 사이트를 파서 영상을 판매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김똘비의 인생 강연이라고 1,000원에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영상들을 찍는 건데, 구도가 저희가 인터넷 강의 같은 건 똑같이 뒤에 칠판 있고 서서 이야기하면 이제 카메라를 딱 담아주는 그런 프리랜서 직업을 했었는데, 요번 이야기의 주인공분은 중년의 사업가입니다. 노년의 사업가죠. 이분께서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요분이 겪었던 어릴 때 희한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강연 중에 하신 게 아니라 강연이 끝나고 혹시라도 재밌는 얘기 듣고 싶으신 분 계시면 남아있으라고 해서 남아있는 몇 명만 들은 건데, 친구는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는 끝까지 다 들었죠. 근데 이분 강연을 찍는 그날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젊으신 분이 고생을 하십니다. 나 같은 늙은 사람 찍는다고 이러면서 밝은 웃음으로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강연도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따로 친구를 불러가지고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고생하셨다고 따로 금액도 챙겨주고, 어디서 물어봤는지 친구의 이름까지 외워가지고 다음에 보면 꼭 인사하자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나 큰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약간 뭐 봤을 때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언제나 그렇듯 주인공은 똘비로 칭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요분께서 시대상으로 대략 한국전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전쟁 때 부모님을 여기셨고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큰 형님 한 분만 살아계셨대요. 자기랑 포함해서. 당시 그 똘비라는 분은 6세에서 한 8세 정도? 자기도 정확히 몇 살인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대충 그때였던 것 같다. 딱 말할 수 없는 게, 나중에 후에 주민등록증이 나왔지만은 그 태어난 연도보다 자신이 적어도 3살에서 4살은 더 많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그때 뭐 시대상으로는 출생신고가 늦춰지는 일은 뭐 비일비재했다고 하니까 보통 그쪽 때쯤 나이대인데, 아무튼 그 똘비라는 분이 6에서 8세 시절에 살아 계신 큰형은 대충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일을 한다거나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국어를 하고, 잠도 뭐 논두렁이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하거나 흔히 말하는 거린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 하나 남아있던 큰 형님분도 추위와 배고픔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형을 잃고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나도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앉아 있는데, 길에서 어떤 노인분께서 뚫어져라 자기를 쳐다보더니 자신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래요. 근데 그때 뭐 저항을 하거나 이럴 힘도 없었고, 따라가면 뭐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가서 보니까는 구해주신 그 영감님의 직업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딱히 국어를 한다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게 뭐냐면은,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은 떡을 들고 나와서 주고, 그러다가 또 허기가 지다고 말을 하면은 그 노인분께서 또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밥을 주고, 또 어떤 집에 가면 뭐 고기를 준다던가, 또 다른 어떤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먹을 거를 주고,
그렇게 절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부산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경주도 갔다가 포항도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이렇게 네.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밥을 없는 특징이 문을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좀 간략하게 얘기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목탁을 두드려요. 그 집 앞에서 목탁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은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주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집 주변 밤을 몇 바퀴 돈다든가 예. 아니면 언덕 위에서 그 집을 바라보며 절을 한다든가 집주인이 주는 음식을 받고 음식을 옆에 내려놓으면은 집주인이 갑자기 와서 물벼락을 끼얹는 경우가 있었고 음식을 또 받고 음식을 내려놓으니까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물을 끼얹거나 욕을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어디서 구걸하고 있어 별로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진상퇴치용이 아니라 마치 짜고 맞추는 그런 연극처럼 이렇게 하니까 물 끼얹을게요 물 끼얹고 이렇게 욕을 하겠습니다 욕을 하고 그 행동이 꼭 끝난 뒤에는 합장을 하거나 뭐 조심히 가시라고 배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린 나이에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지금 듣고 있는 저도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뭔가 싶기도 한데 여튼 아무것도 못 먹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럴 때는 뭐 큰 구탄이 열리는 곳이나 아니면 무당집에 가서 얻어먹거나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그래도 없으면은 일반 식당에 들어가서 집주인이나 가게주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먹잇거리를 받아오던지 해서 구걸이라고 하면 구걸인데 구걸 같지 않은 구걸 생활을 하면서 한두 해 정도 이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때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제일 잘 먹었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보통은 구걸을 하면은 남은 음식 아니면 상하기 직전의 음식이나 뭐 그런 걸 내어주기 마련인데 누가 봐도 갓 지어진 쌀밥 누가 봐도 요리를 진짜 정성스럽게 해서 잘 우려낸 고깃국 아니면 기타 등등 요리들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잘 먹고 산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옷은 누추해도 얼굴에는 기름이 좔좔 흘렸대요. 그리고 희한한 점은 이런 음식을 받아오면은 이 영감님은 음식을 대부분 똘비에게 양보를 했고 똘비가 먹고 남은 음식을 거의 먹지도 않고 고시래 하듯이 땅에 뿌리고 절을 했대요. 이렇게 한두 해 정도 두걸 뭐 동양 이런 식으로 살다가 충청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영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늙고 병도 들고 곧 추위도 찾아오고 너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네가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돌아다닌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거둔 거에도 다 이유가 있고 이렇게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한 이유도 다 있다. 언젠간 네가 좀 더 크면은 자연스레 알게 될 거니까 이 마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널 두고 갈 테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자라나라 라는 이야기를 대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영감님 손을 잡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영감님은 친할아버지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가족을 다 잃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펐다고 해요. 근데 이 똘비라는 분의 특징이 그 당시 때 형을 잃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게 말이 목에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라고 부르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님 손을 잡고 가는데 계속 꺼이꺼이 울었대요. 꺼이꺼이 막 우는데 그 영감님께서 등도 토닥여 주면서 울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 영감님이 아시는 집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이 이제 합장을 하고 뒤돌아서 가니까는 계속 울면서 쫓아갔대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쫓아갔대요. 근데 그러다가 말이 트인 거예요.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영감님 가지 마요 막 이런 식으로 울면서 쫓아가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울었는데 그 영감님께서는 진짜 모질게도 발로 차서 절로 가라고 이렇게 떨쳐내고 그 자리를 벗어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똘비라는 분이 있던 집이 한옥도 아니고 양옥도 아니고 그냥 대충 시멘트를 발라서 만든 웅집 같은 형태였는데 그 영감님이 맡긴 그분 집 주인은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는 많아 보이는 누나 한 명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고 맨날 울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신 차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쯤 정신 좀 차리고 살려고 할 때쯤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주 이쁜 여자 한복을 똘비에게 쓱 건네더래요. 그리고 이걸 입고 지내라. 근데 보통 남자가 여자 한복 받으면은 뭐야 왜 남잔데 왜 여자 한복을 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옷이 왠지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내가 남잔데도 내가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빨리 입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만지면서 잠이 들었대요. 옷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그렇다고 이 집에 와서 놀고 먹을 건 아니잖아요. 밥벌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밥벌이가 뭐였냐면은 아침에 일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고 일어나면은 그 주인집 아주머니 방문 앞에 누런 종이가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돌로 딱 받쳐놓은 누런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집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태우는데 그냥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세숫대야 같은 거에 집 앞 강가에서 물을 떠서 그 머리에 이고 주머니에는 누런 종이를 넣고 올라가서 종이를 태운 다음에 거의 다 타면은 그 위에 물을 부어버리는 그게 아침 일과였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절대로 천천히 내려오면 안 되고 기도 안 들어보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와야 하는 게 나름의 법칙이었대요. 근데 왠지 이 말을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뒤를 돌아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아침에 그 일과를 보내고 내려오면은 아침밥을 먹고 마당 청소나 이런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랑 누나랑 손을 잡고 어딜 나갔다 오세요. 예. 그리고 빈집을 홀로 지키는데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담벼락 밖을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나가면은 대문은 잠그고 그리고 또 아주머니 안방 있잖아요. 또 잠궈놓고 또 가시고 주방에는 밥을 차려놓고 면포로 싹 덮어놓고 나가셨대요. 그럼 뭐 청소를 하고 마당도 닦고 쓸고 하고 뭐 똥간도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던 밥을 먹고 대충 시간 때우고 있으면은 저녁 때쯤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쯤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누런 종이를 몇 장씩 가지고 오시는데 그 종이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기 전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집 앞 강가에서 받은 물로 또 다 태우면은 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과 오후에 뒷동산 올라가서 그 누런 종이를 태우는 게 쉽게 말해서 일과의 끝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똘비는 어느덧 총각티가 날 정도로 컸어요. 수염도 나오고 특히 뭐 남성성의 상징이 날 수 있는 목젖도 많이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여자 한복을 입는 게 쪽팔리기 시작했대요. 어릴 때는 그렇게 좋았던 여자 한복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싫더라고요. 남자인 내가 이걸 왜 입고 사는 거지? 이게 내가 왜 이쁘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투정을 부리는 날이 늘어났어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이거 안 입으면 안 되냐. 남자 옷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입으라고.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에 시작하는 일과를 마치고 뒷동산 내려와서 여자 한복이 너무 싫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와중에 네.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주 잘 다듬어진 옷을 한 벌 발 앞으로 툭 주더래요. 이제 이걸로 갈아입고 나와라. 갈 데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다시 나왔죠. 네. 근데 그때 그 기분이 누가 내 옷을 재단을 한 듯이 딱딱 맞더래 몸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 옷이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옷을 또 갈아입고 나와서 보니까 아주머니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시고 갈 곳이 있으니까는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길래 조금 있으면 해가 곧 질 시간인데 산으로 들어가시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산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들어가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왜냐면 해가 지면 밖에서 못 나오게 했거든요 원래. 그리고 이 집은 밖에 화장실이 없고 집 안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당도 못 나오게 집 밖을 아예 못 나오게 집 안에서 밖을 못 나오게끔 용변이 마르면 그냥 집 안에서 싸라 이런 식으로 아예 화장실 따로 만들어놓을 정도로 해가 지면 못 나오게 했던 양반이 해가 다진 그런 산길을 자기랑 걷고 있으니까는 약간 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막 가는데 저기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순간 똘비라는 분이 든 생각에 나를 저기로 팔려는 건가? 아니면 버리려고 가는 건가? 이제 내가 성인이 다 되어가니까는 사내를 들이기가 힘들어서 어디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 나를 팔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오만 가지를 막 하고 있는데 불빛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네. 근데 길 바깥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서 마치 똘비가 오기를 기다렸던 듯이 안다는 듯이 마중을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오. 되게 온화한 미소로. 그렇게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손을 딱 잡고 먼 길 걸어온다 고생했다. 일단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같이 자신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만 있으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할머니와 주인집 아주머니가 밖에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방에 들어갔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항상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그릇이 한 그릇은 밥그릇 뚜껑이 열려 있고 나머지 5그릇은 밥그릇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그란 상 밑에 방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방석 위에 이쁜 옷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끝내고 들어온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장할 텐데 빨리 밥 먹으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다 고생했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할미랑 시장 좀 갔다가 아주머니 집으로 가자. 원래 있던 주인 아주머니 집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잘 차려진 밥상을 먹으라고 먹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문을 다 닫더래요. 그래도 주인집 아주머니가 가시는 걸 보긴 봐야 돼서 문을 열고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하니까는 들어가서 밥 먹어라. 나 알아서 갈게. 이런 식으로 쿨하게 가셨다고 하고 똘비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을 먹기 시작했죠. 사람이라는 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졸려서 눈은 껌뻑껌뻑 되니까는 할머니께서 문을 빼꼼 여시더니 졸리면 자라고 베개랑 이불을 갖다 주시고 그렇게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에 살짝 들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번 슬쩍 문을 열고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래요. 할머니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이거 내가 지금 들여놓는 거 아침까지 건드리지 말고 문 앞에만 그대로 두고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을 닫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도자기 같은 그릇인데 아주 이쁜 옹기 한 개가 들어오고 그 위로 늘 봐왔던 누런 종이가 한 장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누런 종이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잠을 잤대요. 딱히 뭐 크게 이상함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편해서 잠에 들었는데 그날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형 누나들이 보였다고 해요. 이때가 처음으로 꿈에 나왔다고 하는데 다들 멀쩡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아버지가 먼저 자신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신한테 인사를 꾸벅 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큰 형 그리고 뭐 다른 형 작은 형 누나 이런 식으로 인사를 차례대로 하고 사라졌다고 해요. 꿈인데도 가족들이 처음 나오니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또. 그래서 아빠 엄마 형 누나 소리치고 막 해봤지만은 다들 인사만 하고 사라지고 더 이상 안 보였대요. 그렇게 막 울면서 콧물 범벅대면서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베개에도 눈물 범벅이 돼 있고 온몸에 땀이 나 있고 너무 그 꿈이 생생하고 슬퍼서 일어나서 계속 꺼이꺼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아침해가 뜨고 할머니가 방문을 슬쩍 여시더니 아침상을 내오시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똘비를 토닥토닥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다 다 좋은 곳 간 거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꿈에 대해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어렴풋이 그 원래 있던 집 주인 아주머니가 무당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대요. 왜냐면은 뭐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점점 크니까는. 그래서 아, 이 아주머니는 무당이었구나. 그럼 이 할머니도 무당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도 알고 있구나 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할머니한테 기대서 우는데 그렇게 편하더래요. 그 품이.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로 울 게 아닌데 진짜 안에 있는 뭔가가 다 터내듯이 그렇게 막 울었대요. 계속. 그만큼 울 게 아닌데 눈물이 멈췄습니다 하고 끝날 상황인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다 토해내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밥 먹고 준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할머니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는 너랑 같이 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는 밥 먹고 천천히 먹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고 마당을 나갔어요. 근데 마당을 나가서 대문을 여니까는 그 당시에 보기 힘든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있더래요. 고급 세단 한 대가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오시는 걸 보고 운전석에 있던 기사가 내려서 할머니가 타게끔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내려서 문 열어주고 마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시장으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라는 걸 그때 태어나 처음 타봤대요. 너무 신기하고 자신이 신기해하는 모습 할머니가 진짜 애정어린 미소와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아이고 그렇게 좋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머리도 쓰담고 손도 쓰담아 주시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일단 시장에 도착을 하니까는 기사분께서 또다시 내려서 문 열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일 보고 오시는 시간에 여기서 대기하겠다. 천천히 일 보시고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차를 타고 사라지시고 똘비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고 뭐 필요한 거 할머니께서 필요하신 거 사고 뭐 주전부리 같은 것도 얻어먹고 이렇게 몇 시간을 보내다가 할머니께서 돼지고기 덩어리를 사서 칼 하나 들고 여기저기 잘라서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근데 또 희한한 건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를 보면 다들 인사하고 어느 정도 길을 좀 걷고 있는데 마을에서 좀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멀리서 뛰어와서 인사하고 가고 할머니는 그냥 그래 너희 볼일 봐라 그래 그래서 보내고 시장통 한 바퀴 돌고 마을까지 한 바퀴 돌고 처음에 내렸던 장소로 다시 오니까는
아침에 봤던 고급 자동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일단 예를 들어서 천안댁으로 가자. 네. 그분께서 진짜 천안댁은 아니신데 뭐 예를 들어서 천안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천안댁은 원래 똘비가 묵고 있던 집주인 아주머니 댁이에요. 그래서 차를 한참 타고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 이르니까 아주머니가 문 앞에 마중이 나와 있는 거예요. 5살 터울라는 누나도 같이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똘비를 내렸다고 해요. 하루 동안 재미난 경험도 좀 하고 신비한 경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좋은 똘비가 네.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곧 여기 떠나니까 네 앞길 잘 찾아가라. 있는 동안 사는 동안 지금처럼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궁금함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나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에 차있을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똘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똘비야 네가 여기 왜 온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는 똘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노인분께서 저를 여기 맡기고 간 건 기억이 나는데 저를 왜 받아주셨는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이유를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 노인분이 누군지 아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똘비는 제가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한 걸 구해주신 분이다. 그때 그 해 겨울에 우리 큰형님은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죽기 직전에 만난 인연인데 그 당시 내가 실어증에 걸려서 누구신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조남도 여쭤보지 못했고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니 그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이 산 할아범이래요. 그러니까 뭐 산신 같은 게 아니라 별명의 산 할아범인데 그 일대에서 법력으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신데 전쟁통에 어려운 사람 여러 살리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러 갔던 집들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일가족 중에서 죽어가지고 뭐 구술한다는 그런 집 가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고 나갈 때 그냥 이분은 산 할아버님이구나 하면서 챙겨주신 거고 아주 유명한 고승이셨대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도 다 알아볼 만큼 그 집에 되게 유명한 고승이셨는데 그분께서 너희 형제한테 진 빚이 있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 명줄 안 끊기게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네가 아침에 태우던 누런 종이는 일종의 네 목숨을 연장하는 목숨값 같은 거고 네. 이제는 네 목숨값이 다 지불이 됐으니까 우리 일대에서 가장 큰 신을 모시고 계시는 분에게 어제 데리고 간 거다. 그 어저께 봤던 할머니가 그 집에 제일 큰 신을 받고 계신 무당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너를 보내도 되는지 물어본 건데 할머니께서 보시고는 그래 이제는 괜찮다. 이 산길을 걸어올 정도면 된 거다. 그래서 맡겨서 하루 동안 자고 이렇게 온 거다. 네.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네가 어제 먹었던 밥은 너희 가족들 더 좋은 곳에 가라고 다시 재를 올린 거다. 너희 부모님도 간이 있을 거고 너희 형도 배불리 못 먹고 죽은 한이 있을 건데 형제들이 그래서 상다리가 휘어지러 차려준 거고 그 밥상에서 너도 같이 먹으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한테 아마 인사를 하고 갔을 거다 꿈에서. 네. 그렇게 해서 꿈에서 인사를 하고 간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똘비라는 분이 느끼기에는 그 산 할아범이라고 불리는 노승한테 진 빚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저는 기억이 없다. 그분은 처음 봤다. 근데 무슨 빚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그 노승께서도 길게 말을 안 하셨대요. 일전에 네가 큰 형과 함께 구걸을 할 때 그 산 할아범이라고 불리시는 그 노승께서 산에서 몹쓸 짓을 당하셨는데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가신 너의 큰형이 나타나서 도움을 줬다. 네. 그때 노승이 큰일을 치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너를 딱 보니까는 큰형은 살리지 못할 팔자였고 너를 봤을 때 너를 살려놓으면은 이 나라에서 쓰임이 요긴할 것 같아서 너를 살리면 이 나라에 쓰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운을 풍겨서 큰형은 못 살리더라도 너라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큰형을 살릴 수는 있었어요. 똘비를 죽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큰형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은 큰형한테 가서 말을 했대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데 너를 살리면 동생이 죽는다. 근데 동생한테는 이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기운이 있고 요긴하게 쓰일 만한 이런 기운을 풍긴다.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좋겠냐 동생을 살리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대요. 그 노승께서. 네. 그 형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을 살려달라고 말을 했대요. 야. 그래서 그 형은 원래 죽기로 했던 날보다 조금 더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목숨값부터 해가지고 원래 그 가족들이 다 죽을 팔자가 아닌데 전쟁통에 죽은 거라서 네. 원래 죽을 날이 아닌데 죽어가지고 이거를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종이 같은 거 태우고 그러면은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밤 동안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걸 했겠죠. 네. 그 안 좋은 기운 담은 종이를 태운 거고 그렇게 이제 형이 동생 목숨을 살리는 쪽을 택했고 목숨값을 다 지불하는 막날에 상 차려서 먹이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했던 거고 그리고 여자 한복을 입힌 이유가 뭐냐면은 잡기들이 얘가 남자인 걸 알잖아요. 이 똘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여자로 오해하게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옷들을 입혀놓은 거예요. 사내로 보이면은 단박에 알아본 잡기들이 등에 올라타거나 해코지하거나 갉아먹을까봐. 그래서 밤에 집 밖을 못 나가게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뒤에 며칠쯤 지났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똘비야 하고 부르더래요. 그리고 가보니까는 하얀 면포에 쌓인 돈을 건네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건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절대 남을 밟고 올라서는 행동은 금지하고 남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고 네한테 주어진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앞에 떨어지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항상 사람들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다 하게 되면은 네 자식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까지 5대는 배 고를 일 없는 그런 집이 될 거다. 그러니까는 항상 베풀고 살고 네 주머니에 있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너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은 그 주머니를 털털 비워서라도 먹이고 재워라. 곳간은 항상 열어두고 산다는 마인드로 살아. 그렇게 하면은 그 곳간이 텅텅 비워 다시 금방 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산하고 네 살 길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큰 절을 올리고 집을 나오게 되셨어요. 그 뒤로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 그 돈으로 정비소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마을에서 정비소가 싸게 나온 거예요. 망해가지고. 예. 그걸 사가지고 정비소로 해가지고 운영해서 돈을 불리고 뭘 하려 그러면은 이쪽 사업 쪽에 다른 경쟁업체가 망하거나 아니 그 매물이 싸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성공을 해서 그 마을로 다시 찾아갔대요. 몇 년 뒤에. 예. 근데 집을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안 나오고 원래 있던 누이가 나온 거예요. 누나가. 그 집을 지키는 거는 그때 5살 정도 많아 보이는 누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는 그 누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여기를 떠나고 산으로 기도 드리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가시더라. 근데 나는 그때 느꼈다. 아, 아주머니가 이제 집에 안 들어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문득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라지시고 한 달 뒤쯤에 산에서 돌아가신 걸 마을 주민이 발견해서 장례를 잘 치러서 보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마도 그 노승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그렇고 청기를 누설해서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다. 너 하나 살리려고. 그러니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선하게 살라고 하니까는 꼭 선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너를 거둬들인 날부터 네가 나서는 날까지 답을 한 번 편하게 잡은 적이 없대요. 누나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잡귀들이 집에 들어오고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열어보고 여기 있나 찾고 저기 있나 찾고 마당에서 얘 어디 갔어? 얘 여기 있지 않았나?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에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들고 있을 때 아주머니께서 그 누나를 꼭 안아주면서 신경 쓰지 마라. 이 또한 다 지나가는 일이다 라고 그 누이를 달래주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누나는 사실은 이 아주머니를 신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재능이 1도 없어가지고 식모살이를 했던 거예요. 원래라면은 이제 무당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영적인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는 그냥 식모살이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누나는 나는 여기서 남은 여생 조용히 살다가 갈 거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찾아오면은 별로 좋을 거 없다고 우리 서로에게 그러니까 너는 그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 그대로 남한테 베풀면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하시고 사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꽤나 이름 있는 기업의 오너가 되셨고 요 분은 평생 벌어들인 모든 대부분의 수입을 기부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직접 장학재단을 세우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단체를 운영하셨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무료 급식도 하시고 뭐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뭐 위탁하거나 이게 아니라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슬하에 3분이 계신데 2분은 판검사였고 그때 한 분은 외국에서 교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베풀고 사니까 자식도 잘 되고 자식분들도 딱히 그 기업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오르셨고
그 분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릴 때 내가 기억도 못하는 우리 형의 행동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법력이 높으신 스님 한 분과 그리고 그 분의 부탁으로 아무런 말 없이 잘 돌봐주신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온화하게 맞아둔 대신을 모시는 할머니 네. 그리고 잘 보살핀 누나까지 해서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내가 번 돈 전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연세가 좀 있으셔서. 네. 그런 아주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야, 신묘한 이야기다, 이거. 그렇죠? 예, 진짜 신묘하고. 그리고 네. 태준님께서 뭐 어느 기업이다 이렇게 밝히진 않으셨으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채팅창에는 그냥 온갖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와. 뭐 저도 대충 네. 어떤 기업 몇 개가 추려지긴 하는데 그 기업도 다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다는 네.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뭐 일론 머스크 나오고 지금 막 야, 뭐 화성 가셨나? 야, 몰라요. 아무튼 뭐 모든 기업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아유, 아무튼 오늘 태진님께서 되게 신묘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어렵게 사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쵸. 어떤 부를 얻으면 누군가에게 돌려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네.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선뜻 내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도 그 뜻을 끝까지 또 굽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잘 되셨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오늘 태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들어가십시오. 네. 태재님도 진짜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언제는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또 신묘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고 굉장히 오래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태재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태재님이 요즘 바쁘시다 보니까 자주는 못 오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고 큰 응원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태진님!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이구, 그럼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요. 아, 설거지하다가 급하게 받았거든요, 지금. 여유가 아, 남다릅니다, 아.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아, 괜찮아요, 편한 괜찮아요. 대로 해드릴게요. 아,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집안일에 또 그 시간대잖아요, 지금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루가 참 빠르네요. 그럼요. 예. 지금 집안일 할 시간이니까 아마 지금 설거지 하시면서 같이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또 혼자 살다 보니까는 또 늦게 하게 되면 또 초파리가 요즘 또 많기 때문에. 어우, 큰일 나죠. 네. 아, 예. 자, 오늘 태진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또 있을까요? 오늘은 그냥 제목을 정하고 갈 생각입니다. 오, 예. 제목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개요? 멍멍? 그렇죠. 네, 멍멍 개요. 알겠습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태지죠. 일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분은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흔히 말하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네, 파고드신 그 유명 분들 많아가지고. 그렇죠. 유명 가수신데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자란 교포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요 분은 연예계 일은 이제 아예 안 하시고요. 간간히 하세요. 뭐 진로를 결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래를 성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저도 가끔씩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분께서 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분은 그 당시 때는 인기가 참 많았어요. 이분이 연예계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생긴 일이 있는데 그 계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고 자란 거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이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기도 했었고 네. 그런 시절 겪었던 일인데 이분은 오랜만에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똘비라는 분이 저한테 야 태즈야 너는 인기가 언제 식어간다고 느끼는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뭐 원피스에 뭐 사람이 언제 죽는다는 줄 아냐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 맹독스프라는 드립을 치려다가 아유 예. 그럼 뭐 TV에서 내가 더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내가 느낀 거는 점점 행사가 줄어들거나 그리고 행사 지역이 서울에서 점점 멀어질 때. 불러주는 곳이 좀 적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이분께서는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서울, 그러다가 조금 활동이 뜸할 때는 경기도, 예. 경기도에서 충청도, 충청도 쪽에서 전라 경상으로 내려가시고, 그러다가 뭐 처음에는 뭐 가요제, 큰 축제, 나중에는 아파트 분양 축제, 뭐 동네 노래 교습실 오픈 축제, 뭐 지역 방송국 축제, 뭐 대학교 축제는 그나마 양반인데, 예. 시장에서 하는 5일장까지 불려가 봤대요. 그거를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페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처음에는 몇천 몇백을 받다가 나중에는 기름값 톨비 제외하고 나서는 뭐 몇십만 원으로 바뀌고 처음에는 로드 매니저가 있다가 자기가 직접 차를 끌고 그러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 분이 어떤 지역의 축제에 가게 되었어요. 보통 바닷가 마을에 보면 용왕제 같은 걸 해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큰 지역에 용왕제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큰 행사를 받아서 좋다. 한껏 멋을 내고 진짜 노래를 기깔나게 부르고 와야겠다. 무대에서 신나게 놀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오는 바람에 그 주최한 주최 측에서는 우리까지 구비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자. 왜냐하면 그 날짜는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또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 자리는 일단 깔아놓고 앉으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5비까지 무료 나눔을 했지만은 대충 500석이 넘는 객석에서 손가락으로 세어도 될 만큼 사람들이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자체가 뭐 설치형하는 무대가 아니고 그냥 매년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는 비 안 맞게 살짝 건물 외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공연장이라서 가수들은 비를 맞지 않고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무대를 즐겨야 하는 관람객분들은 비를 맞으면서 보기 싫으니까 관객보다 가수가 더 많은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공연을 마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페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했죠. 관객이 한두 분이라도 열심히 하고 무대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나 안 되겠다. 오늘 하루를 여기서 묵고 가야겠다. 로드 매니저도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숙소를 잡고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근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그 MC분이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면 이왕 자고 가기로 한 거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서 그날 행사에 참여한 무속인 분들부터 해서 그 무속인 분 관련 스태프분들과 그 행사 하시는 스태프분들 그 지역에서 이제 좀 반기 좀 끼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먹고 인사하고 간단하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반주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는데도 비가 엄청나게 오더래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밤보단 밝으니까 천천히 올라왔대요. 예를 들어서 원래라면 4시간 거리라고 치면은 곱하기 2를 해서 걸리는 시간만큼 해서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는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딱 녹초가 된 몸을 입고 내리면서 오늘 하루도 끝났고 당분간은 이런 큰 행사가 없으니까는 작은 행사들은 혼자 다니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 쪽으로 슥슥 걸어가는데 대문 앞에 큰 개 한 마리가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예. 크기는 무슨 도사견처럼 커가지고 잠시 움찔했는데 그 큰 개가 갑자기 눈을 껌뻑 거리더니 그 똘비를 발견하고는 큰 몸을 탁 일으켜 세우더니 터벅터벅 걸어서 멀찍이 가서 대문에서 멀리 가서 턱 앉아있는 거예요. 너희 집이야? 미안해. 들어가. 난 느낌으로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큰 개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일단 순해 보이니까 집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아까 그 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이 똘비라는 분이 얼마 전에 키우던 반려견이 나이를 먹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때마침 남아있던 개 사료가 있었고 그래서 밥을 먹었을라나 하는 생각에 창문을 슬쩍 봤는데 그 큰 개가 집안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참고로 그분 집은 2층입니다. 2층 그 베란다 창문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왜 쳐다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상태를 보니까 배가 고파 보이더래요. 그래서 깨끗한 물 한 그릇과 사료 남아있던 거를 퍼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대요.
1층 내려가서 문 딱 여니까 또 문 앞에 없더래요. 또 저기 멀찍이 또 가 있더래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알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물 놔두고 사료 놔두고 먹으라고 그냥 한 다음에 올라왔대요. 집으로 올라와서 있는데 다음 날이 되고 그 개가 물이랑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창문을 쓱 열어보니까는 큰 개가 안 보이더래요. 어이구 갔나 보다 라는 생각에 내려가서 그릇을 회수하려 내려갔는데 물도 그대로고 사료도 그대로인 거예요. 배가 안 고팠나? 맛을 많이 가리나?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나? 무서워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사료를 들고 다시 올라가는데 사료가 약간 눅눅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을 맞아서 약간 눅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물을 버리고 사료도 버리고 이제 며칠 동안은 일정이 없어서 집에 있다가 며칠 뒤에 행사가 있어서 집을 나서는데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항상 멀찍이 있던 자리에서 그 큰 개가 또 앉아가지고 껌뻑껌뻑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왜 자꾸 막 어슬렁어슬렁거리지? 이런 생각에 불러도 안 오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저 순둥순둥한 보다 보니까 귀엽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행사장을 출발을 했대요. 또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또 돌아오니까는 또 그 개가 문 앞에 앉아있다가 똘비가 오니까는 쓱 하고 일어나서 멀찍이 또 멀리 있는 그 자리로 또 가가지고 앉아갖고 똘비를 쓱 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참 희한한 개다. 저 뭐지? 저 개가 뭘까? 뭐길래 조금만 와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시 저렇게 들어가고 다음날은 또 행사가 없어가지고 밖을 쓱 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항상 행사했을 때 나갈 때 보면은 그 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개가 안 보여요. 근데 행사를 가거나 갔다 오거나 이러면 이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그냥 뭐 해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애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짖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딱히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내고 있던 와중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잡혀서 방송국을 가게 돼요. 그곳에서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연예인 활동을 하시다가 무속인이 되신 분이 있어요. 오. 그분께서 녹화가 끝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똘비씨 낙사구가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사구? 낙사구가 뭐지? 한글도 잘 모르니까는 예. 낙사구가 뭔가요 선배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낙사구라고 큰 개가 있어. 큰 개? 낙사구? 낙사구가 뭐지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니까는 삽살이 삽살개. 삽살개를 낙사구라고 한대요. 예. 옛날 사람들은 낙사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겠는데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 뭐냐면은 아니 똘비 자네가 딱 들어오는데 아주 큰 낙사구 한 마리가 자네를 졸졸졸 쫓아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자네 옆에 앉아있는데 오래 키웠나봐. 충직한 게 아주 그냥 곁에 다가만 가도 사나워지고 눈도 못 마주치겠다고. 지금은 낙사구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다지 친하신 분도 아니고 일단 낙사구가 뭔지도 모르겠고 개가 있지도 않았는데 개가 왜 내 옆에 앉았다는 건지 이게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야 삽살이? 낙사구? 이게 뭐지? 라고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까는 낙사구? 삽살이? 삽살개 말하는 건가? 그래갖고 삽살개? 삽살개라고 강아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니까 사진을 보여주니까는 똘비네 집 앞에서 봤던 개랑 외형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크기도 크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개가 나를 따라 들어왔으면 내가 그거를 기척을 느꼈어야 되는데 저 큰 개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기척을 못 느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죠. 이 사람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약간 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내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는 내가 오해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겨지게 됐대요. 예. 그리고 그 지인한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연예인 활동하신 선배님께서 이 말을 했다 누가 그리고 이렇게 됐고 뭐 낙사구를 했고 내 옆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 라고 말을 하니까는 그 아는 지인이 걔는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걔는 귀신이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니까 뭔가 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걔도 귀신이 있구나 막 이런 걸 알게 되고 뭔가 좀 약간 꺼림칙했대요. 그렇게 다시 또 방송을 마치고 집을 왔는데 집 앞에 언제나처럼 그 큰 삽살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비켜주고. 그래서 참 얘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한 1년 즈음 했을 때 행사에서 나가면은 삽살개가 지켜주고 있었고
들어오면은 문 앞에 서 있고 이거를 한 1년 정도 했을 때 여름철이 됐는데 그때 전에 1년 전쯤에 녹화장에서 봤던 그 연예인 출신 무속인과 같은 방송이 있어서 또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했던 방송 프로그램 특집이 여름 공포 이런 특집이었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 하고 막 깍깍 소리 지르고 하는 방송이었는데 방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겠더래요. 언젠가 한번 다시 만나면 물어볼 생각이 있었는데 꼭 물어봐야겠다. 그래갖고 그 선배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그 개가 있냐, 그리고 저번에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딱히 나한테 해를 가하는 게 없어서 신경 쓰이지는 않지만 맨날 보이고 맨날 어디 나갈 때마다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언제 한번은 꼭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여쭤본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란 분이 너털 웃음을 턱 지으시면서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뭐 똘비씨 주변에 잡기도 좀 있고 그래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개가 똘비씨가 키운 개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도 어떻게 그 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똘비씨는 일단 사업하지 마라. 그냥 혼자서 벌어먹고 혼자서 살고 남이랑 손 잡지 말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해라. 할 거면은 누군가 끼지 않는 사업. 누가 1,000억을 벌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냥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마시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잠깐만 또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속으로 이 생각을 했지만은 또 선배님이고 하니까는 더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은 그건 알겠고 근데 왜 개 귀신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개가 보인 날부터 해가지고 근방에 특이한 일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용왕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1년 전에 용왕제를 갔을 때 그냥 비가 엄청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무대에 대한 설명도 드렸어요. 무대가 따로 지은 게 아니라 건물에서 튀어나와 있는 비가 안 맞는 그런 무대인데 거기 무대 한켠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딱 봐도 노견 한 마리가 낑낑대고 앉아있더래요. 네. 누워가지고 힘이 없이. 털도 거의 없었고 외관적 봤을 땐 너무 더럽고 누가 봐도 오늘 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아지였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똘비라는 분은 그 며칠 전에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서 약간 슬픈 상태였었고 그 개를 보니까는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추위에 떨지 말라고 담요 같은 걸 덮어주고 예. 깨끗한 물이랑 먹을 걸 갖다 줘가지고 애를 먹였대요. 보니까 애가 이빨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료 같은 것도 물에 불려가지고 먹여줄 만큼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개의 모습은 털이 없으니까 이게 삽살개인지 진돗개인지 뭐 모르잖아요. 매치가 안 되니까는 이 개가 그 개인 거를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대해서 지식이 아예 없던 사람이니까는 모르고 있었는데 무속인 분인 그 선배님이 그래 그거라고 걔도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아마 이 사람한테 고마워서 아니면은 뭐 그 강아지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마 똘비 당신한테 붙어가지고 잡기들 못 들어오게 막아줬나 보다 집에. 그러니까 뭐 좋게 좋게 생각해라 언젠간 떠날 거다 오래 있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들어보니까는 그 개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거고 그 얘기가 끝나고 무속인 선배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개가 영혼이 그렇게 막 진하게 남아있고 그런 동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마 곧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아마 그 집에서 더 머무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안 보이는 순간부터. 내가 그냥 느끼기에는 보통 그런 경우는 안 좋은 일이 많다고 하니까는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사를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라. 네. 주변 정리를 해라. 그리고 내가 딱 늘 볼 때만 느끼는 건데 당신은 여기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안 맞다고. 너는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사 깎아먹는 거니까는 연예계 활동도 좀 그만하고 정리해라. 네가 뭐 재능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간에 안 맞는 거 오래 하면은 요절을 하니까는 정리해라. 그리고 구설수에도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항상 몸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반년 정도만 딱 더 그 강아지가 보였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개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반년쯤 됐을 때. 근데 그때쯤부터 이제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요. 보통 안 돼도 한 달에 3-4개였다면은 지금은 한 달에 1개 될까 말까? 라는 시기였고 그때 또 때마침 여기저기서 사업을 하자. 나랑 같이 손잡고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돈을 좀 벌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들으면 혹하거든요. 이만큼 번다고? 해볼까? 라는 생각에 그런 자리를 간간히 몇 번 나갔대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중간중간 다른 곳을 슬쩍 보면은
그 삽살개 실루엣이 슥 사라지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그 삽살개가 보이는 날,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는 두 번 다시 사업적인 이야기나 만남을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살다가 이거 이사를 가야겠다. 근데 때마침 집도 계약이 거의 끝나가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업하자, 뭐 하자, 뭐 누구 해서 몇 번 만나고 했지만은 이상하리만큼 자꾸만 느낌도 안 좋고 그 삽살개가 보이니까는 중간중간 자리를 일찍 파고 들어오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내용이 뭐냐면은 담배보다 더 안 좋은 물질을 하는 집단 모임 리스트에 당신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 언제까지 나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라는 내용이었고, 그 당시에 연예계나 뭐 사회에서 교포 출신 분들이 그런 걸 담배보다 안 좋은 물질을 하는 집단 모임을 많이 하던 시기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는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담배보다 안 좋은 물질을 하는 사교 모임 멤버들이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막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들하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똘비 당신인데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했는데 당연히 무혐의죠. 한 적이 없으니까.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고, 아 이게 좀 희한한 일이구나. 이 삽살개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까지 보호는 해주는구나. 내가 그냥 그런 말을 안 듣고 그랬으면 조심성 없이 아마 이 사람들과 놀았을 거고, 나도 모르게 술 먹고 충동적으로 담배보다 안 좋은 물질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줬구나. 그리고 사람도 걸러줬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혐의로 풀려서 집에 온 날에 잠을 청하는데 꿈을 딱 꾸는데 꿈속에서 털이 풍성하고 윤기가 절절절 흐르는 삽살개 한 마리가 막 뛰어다니다가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그러니까는 뭐 슬퍼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엄청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 이제 떠나야겠다 한국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결혼도 하시고 개인적인 사업도 하시고, 지금은 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자금적 여유도 있다 보니까는 뭐 미국에서 한국 쪽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나서지는 않으시고 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께서 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창 음악적으로 힘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여기 와서 삽살개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키우고 있다. 근데 애가 다 좋은데 나한테만 좋다. 가족한테만. 그러니까 경계가 엄청 심하대요. 경계심이. 그래가지고 그것 빼곤 다 좋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뭔가 이 개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해주신 말씀이고, 요 분이 해주신 얘기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건 시리즈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이제 미국에서 살 때 넘어가서 결혼하기 전에 지금 형수님 되시는 분하고 만날 때 겪었던 일도 삽살개가 약간 도와준 게 있단 말이죠. 야, 기묘하긴 하다, 이거. 그 얘기도 약간 좀 많이 재밌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요 이야기는 이제 인트로 같은 거고. 오늘 여튼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뭐 공포 뭐 무서운 이런 것보다도 뭔가 미스테리하면서 기묘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강아지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잊고 있었던 저희 예삐가 또 생각이 나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무지개 다리 건넜던 아이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 또한 내 곁에 있었었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키우고 싶지만은 생명을 책임지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럼요. 제가 그냥 이쁘다고 귀엽다고 키우다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랑 부딪히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그럼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걔가 보고 싶으면 술을 먹습니다. 어차피 잠시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오늘 태진님께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또 기묘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진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그 이어지는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 항상 텐션이 파이팅 넘치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태진님이십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추측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괜한 추측은 또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당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로 기묘하고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